무심코 차린 밥상이 우리 가족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말만 들어도 되게 몸이 이렇게 좀 쪼그라든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무심코 차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어 있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이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식의 경우는 한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좋다. 무조건. 왜? 우리 거니까. 그냥 더 이상 거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이 더 이상 과학적인 데이터도 필요가 없이 무조건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계속 먹어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한식은 좋다라는 것이 그냥 불문율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한식을 분석을 해보면 한식에 몇 가지 건강에 위해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공론화되지 않고 그것이 너무 묻혀지는 거죠. 일반인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굉장히 전 그것이 안타깝고 제대로 알려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거를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이 우리의 한식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 자체는 상당히 깜짝 놀랄 그런 제목이지만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한식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더 건강식다라는 거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풀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의 밥상을 만들 수 있다 하는 팁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우리가 얘기를 시작을 하려면 용어의 정의부터 좀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식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짜장면이나 부대찌개 같은 경우에 이게 한식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20대 젊은 남성들한테 부대찌개가 한식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식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속풀이나 이럴 때 자주 끓여 먹는 라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대 젊은 층에서 한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20%밖에 안 됐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한식은 무엇인지 한번 그거부터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전적 정의라는 게 대부분 모호한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기관, 연구기관이나 정부 측에서 제시하는 한식이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그리고 전통의 조리법을 가지고 만든 음식.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을 가지고 수입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도 그것은 한식이 아닌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변형 한식을 전혀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들은.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한식으로 생각하고 다루는 부분들은 전통 한식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지금 굉장히 한식이 많이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형된 한식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식이라고 대다수가 인식하면서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의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떡볶이 국민 간식이죠. 떡볶이를 그냥 당연히 한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떡볶이를 그렇게 많이 먹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1970년대 정도부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식을 너무 범위를 좁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서 지금 21세기 지금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중식이다 아니면 이건 이탈리아식이다 이거는 일식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나머지 우리가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일단 우리 한식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박사님 책에 보면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새로운 잘 듣지 못하던 그런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식품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살짝 좀 해주실래요?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해 오셨어요. 사회자님도 이제, 이게 뭐지? 처음 듣는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뭔지 다 압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알지만 바이오제닉 아민은 잘 모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콜레스테롤만큼이나 바이오제닉 아민도 널리 알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식에는 굉장히 발효된 발효 음식이 많은데요. 발효 음식에 보면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실 텐데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말은 미생물의 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성분이에요. 네.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내지는 건데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독성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생물의 작용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발효,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 예. 똑같은 미생물의 작용이지만 네. 그것을 그 결과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은 발효예요. 네. 먹을 수 없으면 부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패와 발효는 결국 똑같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종이장 한 장 차이로 그 기준이 이제 나뉘게 되는 것인데 이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것은 발효 과정에서 잘못돼 있을 네. 때 발효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많이 생성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발효가 이제 아까 그 종이장 한 장 말씀하셨는데 부패하고의 차이에서 네. 발효가 오버가 돼갖고 부패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오버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물론 네. 과발효의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만 발효라는 것은 이제 그 미생물이 번식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산도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습도가 있는지 하는 여러 가지 발효 조건이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들, 모든 식품들이 발효를 할 때는 다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발효식품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서양에서 많이 먹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치즈의 경우도 바이오제닉 아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미 그것을 알아서 네. 바이오제닉 아민이 덜 들어있도록 그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치즈의 네. 발효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한때는 치즈를 많이 먹고 갑작스럽게 두통을 일으킨다거나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증세가 있어서 네.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연구를 했죠. 그걸 예. 그 당시 이제 치즈 리액션이라고 불렀는데 예. 그런 과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치즈에 들어있는 바이오제닉 아민 때문이구나 하는 것이 네. 밝혀져서 이제 치즈를 발효를 할 때 어떤 최적 조건 또는 네. 스타터로 뭐를 쓰느냐 이제 미생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바이오제닉 아민의 함량을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많이 먹고 있는 발효식품 중에 바이오제닉 아민이 검출된다는 연구 보고는 분명히 학회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네. 그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바이오제닉 아민 함량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아주 시급하게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런 내용이에요. 바이오제닉 아민이 갖고 있는 독성, 그 인체 해로움 그런 걸 어떻게 좀 요약을 해갖고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치즈 리액션에서 나타났던 혈압이 증가한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또는 신경계통에 이상을 준다거나, 네. 또 식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중독을 유발하게 되면 복통도 나올 수 있고요. 설사도 나올 수 있고, 각종 식중독 관련 증세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독성 물질 그러면 요즘 이해가 가장 빠른 게 발암물질이다. 이런 거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발암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요. 네. 발암성이 만약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양이 이제 있어야지 발암까지 가기 때문에 바이오제닉 아민을 그냥 발암물질이다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바이오제닉 아민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그러니까 발효식품 내에서 그 농도만 가지고도 두통이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경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또 지금 우리 식탁에서 꼭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한식 그러면 바로 김치 그러고 얘기하는데 김치도 먹으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치의 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김치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시청자들 또는 독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 책에서 김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럼 김치를 먹지 말라는 얘기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김치를 먹되 조금 더 김치가 건강에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치를 이제 만들어 먹고 또는 섭취 방법 면에서도 생각을 해보자는 내용이고요. 사실 김치가 이제 절임 음식이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이는 과정에서 원래 배추에 들어있던 칼륨이라는 무기질이 빠져나가요. 근데 칼륨이라는 무기질은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절이는 과정에서 이 배추라는 식품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김치가 저는 이제 김치의 문제를 지적을 하지만 김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좋다는 걸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김치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뭐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지요. 그런 연구 결과 모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김치를 많이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혈압을 높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발효 과정에서 이제 젓갈을 또 많이 넣는 경우에는 젓갈에 들어있는 바이오제닉 아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다시 이제 배추와 버무려져서 또 발효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도 역시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김치에서 니트로사민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젓갈을 많이 넣었거나 또는 발효를 시킬 때 고온에서 빨리 익혀서 드시는 경우에는 니트로사민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온에서 천천히 숙성시켜서 드실 것을 이제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젓갈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젓갈은 조금 적게 넣으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그런 김치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이미 학술지에 다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걸 학술지를 읽는 전문가들만 알고 있지 실제로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는 주부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부들 상대로 강연을 하다 보면 그럼 김치를 담궈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연합니다. 김치는 바로 김치냉장고 또는 그냥 냉장고라도 어쨌든 저온에서 발효를 시키셔야 됩니다. 약 4도씨 정도 적당한 발효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부 주부들은 보면 실온에서 익혀야 더 맛있다고들 또 그러세요. 실온에서 익혀서 하루 이틀 뒀다가 그걸 이제 냉장고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방법이 좋지 않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치를 버무리신 다음에는 처음부터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서서히 시키는 방법 꼭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나트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효를 젓갈을 넣음으로 인해 갖고 바이오제닉 아민의 또 생성 문제 이런 문제를 요약해서 지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갖고 가급적이면 저온에서 담자마자 김치 냉장고에다가 숙성을 시켜서 가정에서는 먹어라. 거기까지 대안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럼 하나 이제 더 들어가 갖고 젓갈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젓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젓갈이 사실 뭐 굉장히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나타내주는 거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잡힌 물고기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었으면 분명한데요. 젓갈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예전에는 젓갈이 있었지만 그것도 많이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위협할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의 젓갈을 먹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먹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젓갈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젓갈을 많이 먹는 것은 결국 나트륨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이오제닉 아민의 농도 역시 젓갈류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젓갈을 많이 먹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특히 혈압 높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을 꼽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밥
밥도둑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 고등어 자반, 그다음에 골비, 간장게장 네. 이런 것들이 보통 밥도둑이다 그러면 네. 상당히 짠 음식인데 그렇죠. 예. 네. 그쪽을 특히 더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하셔야죠. 저는 밥도둑을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밥도둑을 때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은 도둑입니다. 도둑은 잡아야 된다. 제가 간단하게 예. 밥도둑은 예. 건강도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밥도둑은 건강도둑이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밥도둑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도가 높기 때문에 밥도둑이거든요. 예. 염도가 높지 않으면 밥도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적은 양의 반찬만을 가지고도 많은 양의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밥도둑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영양소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네, 너무 적은 양의 또는 짠 음식을 가지고 밥만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예. 네,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저는 뭐가 밥도둑이다 그러면 그거는 예. 밥도둑은 건강도둑이야 이렇게. 근데 밥도둑이 또 하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쌀 소비량이 줄고 있다 그러고 걱정하고 있는데 네. 밥도둑이 올라오면 뭐 밥 2공기 뚝딱 그리고 해치우는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쌀 소비보다는 건강을 더 걱정해라. 그렇죠. 예. 밥 2공기 뚝딱 했다가 그 뱃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안 됩니다. 옆에다 두고서 써야죠. 두고 친구다 그러고 같이 가자 그러네. 말씀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똑똑 그냥 아주 똑부러지게 짚어주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한식 밥상의 주인공 그리고 조연으로 뽑으면 밥과 국 그러잖아요. 네. 탕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탕밥 문화로 얘기를 하는데 밥이 갖고 있는 문제도 또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밥심, 네. 밥심을 얘기할 때 또는 네. 밥이 보약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보면 약간 의미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말하는 밥은 네. 식사, 네. 음식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네. 밥이 보약이다 이러면서 딱 밥, 라이스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왜냐하면 밥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탄수화물 근원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를 보충해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 근원으로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굳이 네. 밥만을 고집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식 식단에서는 그 밥과 함께 밥을 네. 잘 먹도록 도와주는 반찬 중에 국이 굉장히 이제 예. 중심입니다. 이제 네. 이전에 뭐 흔히 많이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삼첩반상. 예, 그럼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삼첩반상에 뭐가 들어가야 삼첩반상이냐. 네. 그럼 밥이랑 국이랑은 안 들어가요. 첩에 네. 김치도 안 들어가요. 네. 그 기본이란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밥상에서는 빠지지 않는 것 기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국물 덜 먹기 캠페인까지 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국이 너무 나쁜 거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네. 국의 문제는 네. 뭐 계속 나오는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나트륨이 많아요. 그 이제 뭐 나트륨 함량 1위인 음식 예. 그러면 짬뽕 이러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짬뽕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짬뽕에 그 큰 그릇에 가득 국물을 부어서 먹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외 나가서 식사를 해보면 음식이 전반적으로 우리 거보다 되게 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만 먹게 되면 나중에 물이 땡겨가지고 되게 힘든데 맞아요. 그리고 한식을 먹을 때는 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그 짜다라는 거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짜게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에 원흉이 되는 거는 바로 그러면은 국물이네요.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고혈압인 사람한테 또 이제 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짜게 먹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고혈압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게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방금 서희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음식 나가서 먹어보면 훨씬 짜요. 네. 하다못해 외국에서 수입된 햄, 그쵸. 치즈, 네. 심지어 과자류도 짭니다. 우리나라 네네. 거보다 훨씬 짭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고량이 2배, 3배냐? 네. 그건 국물 때문이거든요. 어. 국물 요리 먹을 때 짜지 않습니다. 네. 짜지 않고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국물을 모두 다 맛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간을 하려면 네. 그만큼 많은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반 주부들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저런 경우 있잖아요.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대체
음식을 만들 때, 특히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가느냐 하는 거는 직접 요리를 해보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짬뽕이 나트륨 네. 함량 1인데 네. 그 짬뽕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약 4,000mg이에요. 그런데 예. WHO 권고량이 하루에 2,000mg 나트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한 그릇의 짬뽕 안에는 네. 하루 이만큼 드세요 하는 권고량의 2배가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짬뽕이나 뭐 짬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예. 국물이 많은 요리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짬뽕의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매운맛이 있잖아요. 네네. 매운맛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야만 이것이 이제 맛있다라고 느낄 정도의 염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짜지는 거죠. 오늘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한식이 갖고 있는 건강적인 면에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사실 합리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또 질문을 던져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쭉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의 문제점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지금 기본적인 시간이 30분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더 알고 싶은 얘기를 네.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한 회 더 연장해서 네. 나머지 이제 그러면 한식의 이런 문제점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 중심으로 해갖고 한 시간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그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